이게 뭐야? 건드리지 마. 저 색깔 좀 봐. 누가 이런 걸 여기에? 운이아담을 찾아주신 분들,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운이아담 시작하겠습니다. 그해 가을 송씨 대감댁 사랑채 마루에는 붉은 실타래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실은 햇빛에도 마르지 않는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마루를 쓸던 하인 득쇠가 처음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뒤로 물러섰으며 급히 다른 하인들을 불러 모았지요. 실타래는 마루 한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것처럼 가지런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수군거렸고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채 그저 멀찍이 서서 실타래를 응시할 뿐이었지요. 대감의 첫 옥난이 사랑채로 나왔을 때 하인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그녀는 평소처럼 우아한 걸음걸이로 마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굵은 실타래를 본 순간 옥난의 표정이 굳어졌고 뻗으려던 손이 공중에서 멈춰 섰지요.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며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급히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인들은 더욱 불안해졌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삭였지요. 실타래는 가만히 놓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주변으로는 파리 한 마리 앉지 않았고 심지어 개미조차 그 근처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해가 중천에 떠서 마루를 뜨겁게 달구어도 실타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누구도 그것을 치우려 하지 않았지요. 하인들은 그 실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나이 든 하인 칠성이는 코를 벌름거리며 피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했고 젊은 하인 복돌이는 저 색이 꼭 저물녘 하늘을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하인은 저게 사람 피로 물들인 실이 아니겠느냐 하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손을 대지 못했고 실타래는 오후 내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대감이 밖에서 돌아왔을 때도 하인들은 그 일을 보고하지 못했고 다만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대감을 모실 뿐이었지요. 밤이 되자 달빛이 사랑채 마루를 비추었고 그 빛을 받은 실타래는 더욱 선명한 붉은 빛을 뿜어내며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인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는 서둘러 자신들의 처소로 돌아갔고 그날 밤 아무도 사랑채 근처를 지나가려 하지 않았지요. 그날 밤 안채에서는 정씨 부인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을 꾸었는지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숨이 가빠서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요. 부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고 달빛이 스며드는 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켰지요.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자국은 마치 누군가 가느다란 실로 손목을 꽁꽁 묶었다가 풀어낸 듯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그 자국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고 손가락으로 천천히 그 자국을 쓰다듬었지요.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미소도 슬픔의 미소도 아닌 무언가 오래 기다려온 것이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부인은 다시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을 감지는 않았습니다. 안채의 창호지 너머로 등잔불이 깜박였고 그 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으며 가끔씩 부인의 그림자가 창에 비쳐 무언가를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느질하는 듯한 손놀림이었고 그 손은 밤새도록 쉬지 않고 움직였지요. 다음 날 아침 하인들이 사랑채를 확인했을 때 붉은 실타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실 한 가닥이 풀려져 있었고 그 실은 마치 길을 안내하듯 안채 방향을 향해 가늘게 뻗어 있었습니다. 침묵으로 지은 집은 언젠가 소리로 무너진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송씨 대감 댁을 가리키는 말이었지요. 이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 집안이었지만 그 집에는 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하인들조차 큰 소리로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송대감은 이고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한양에 있는 양반들과도 교분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본처인 정씨 부인은 명문가의 딸로 시집 왔고 교양이 깊고 예법에 밝아 시어머니의 총애를 받았지요.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고 그 때문에 늘 안채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인은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어머니께 문안을 드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제사상을 점검하고 저녁이 되면 바느질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지요. 하지만 그 모든 일상 속에서 부인은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웃거나 우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부인을 존경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고 부인 앞에서는 늘 긴장한 채 고개를 숙이곤 했지요. 부인의 얼굴은 언제나 평온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차가운 것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괜히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 전 대감이 장터에서 한 여인을 데려왔을 때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옥란이었고 기생 출신이었지요. 옥란은 고운 얼굴에 영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검은 고를 타고 노래를 부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대감은 그녀에게 푹 빠졌고 사랑채 곁에 작은 별채를 지어주었으며 비단옷과 장신구를 아끼지 않고 사주었지요. 하인들은 대감이 옥란의 처소로 가는 발걸음이 날이 갈수록 잦아지는 것을 보았고 안채의 부인은 그 모든 것을 창호지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작년 봄, 옥란이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 집안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대감은 기뻐서 마을 사람들에게 떡을 돌렸고 절에 큰 시주를 했으며 아이의 100일 잔치는 성대하게 치러졌지요. 하지만 정씨 부인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잔치 준비를 도맡아 했고 손님들을 맞이했으며 옥란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부인의 대범함에 감탄했지만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안채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부인의 방에서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치워졌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부인은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밤마다 안방 창호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앉아 있었고 한 글자도 소리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곤 했지요. 하인들은 그 모습을 멀리서 보았고 부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젊은 하인 하나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안채 담장 너머로 귀를 기울였고 부인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갚아야지. 반드시 갚아야지. 부인은 그렇게 중얼거렸다고 하지만 그 하인은 다음 날 갑자기 집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부인의 방에서는 밤마다 바느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끊임없는 그 소리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때로는 한밤중에도 멈추지 않았지요. 하인들은 부인이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꿰매는지 궁금했지만 아무도 감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대감은 그 모든 것을 모른 척했고 옥란은 안채를 멀리했으며 옥란의 아이는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집안은 그렇게 겉으로는 평온한 듯 보였지만 하인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집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는 터져 나올 것이라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가끔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근심하지 마라. 내가 이 집을 잘 지켜주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부인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미소 지을 뿐 대답은 하지 않았지요. 밤이 되면 부인은 자신의 방에서 바느질을 했고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가끔 창호지에 비치는 그림자는 작은 사람 모양 같았고 부인의 손은 그것을 정성스럽게 꿰매고 있었습니다. 한가위가 지난 어느 날 저녁 옥란의 비명소리가 별채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인들이 급히 달려갔을 때 옥란은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고 아이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아이는 갑자기 열병에 걸렸고 작은 몸을 떨며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의원을 불러 어서. 옥난의 다급한 외침에 하인들이 뛰어갔고 대감도 급히 별채로 달려왔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유명한 의원이 밤중에 불려왔지만 아이를 진찰한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열은 높은데 다른 증상은 없고 이상합니다. 의원은 약을 지어주고 돌아갔지만 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사흘 밤을 끙끙 앓았습니다. 작은 몸을 뒤척이며 식은땀을 흘렸고 때로는 헛소리를 하기도 했지요. 무서워, 할머니. 무서워. 아이는 그렇게 중얼거렸고 옥나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은 다른 의원들을 불러왔지만 모두들 같은 대답을 했지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이런 병은 처음 본다고 말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대감은 결국 무당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마을에서 소문난 무당 만신이 왔고 그녀는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지요. 무당은 사랑채를 지나고 별채를 지나고 마침내 안채 앞에 이르렀을 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안채를 향해 고개를 저었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요. 어찌 된 일이오? 대감이 물었지만 무당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는 한 맺힌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그 기운이 아이를 누르고 있습니다. 대감은 얼굴이 굳어졌고 더 물으려 했지만 무당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아꼈지요. 다만 눈빛으로 안채를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무당은 굿을 하겠다고 했지만 대감은 거절했습니다. 집안에 소문이 날 것을 우려했던 것이지요. 무당은 부적 몇 장을 주고 돌아갔고 대감은 그 부적을 아이의 베개 밑에 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듯 했지요. 그날 밤 옥나는 아이를 재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녀는 답답한 마음에 사랑채 마루를 거닐었지요. 그리고 며칠 전 하인들이 발견했다던 그 붉은 실타래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실타래는 여전히 마루 위에 놓여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실 한 가닥이 풀려져 있었습니다. 그 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실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늘어뜨린 것처럼 안채 방향으로 가늘게 이어져 있었지요. 옥나는 그 실을 따라 몇 걸음 걸어갔고 실은 어둠 속으로 계속 이어졌으며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옥나는 문득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고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옥나는 고개를 들어 안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안채의 창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지요. 바느질하는 듯한 손놀림이었고 그 손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옥나는 숨을 죽이고 그 그림자를 바라보았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것은 정씨 부인의 그림자라는 것을, 그리고 부인이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옥나는 급히 발걸음을 돌려 별채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열에 시달리며 잠꼬대를 하고 있었고 옥나는 아이를 꼭 안으며 떨고 있었지요. 그날 밤 내내 옥난의 머릿속에는 그 붉은 실의 이미지가 떠나지 않았고 안채에서 들려오는 듯한 바느질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병은 보통 병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저 안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옥나는 붉은 눈으로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대감마님, 아이가 너무 아픕니다. 제발 다시 한번 의원을. 하지만 대감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고을의 모든 의원을 불러보았고 약도 여러 가지를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옥나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열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따금 헛소리를 했지요. 할머니, 붉은 실. 무서워. 아이의 중얼거림을 들으며
옥나는 어젯밤 본 그 붉은 실을 떠올렸습니다. 그 실을 따라가 보아야 할까? 아니면 그냥 태워버려야 할까? 그녀는 하루 종일 고민했지요. 대감에게 말하자니 괜한 의심을 살 것 같았습니다. 붉은 실이 안채로 이어져 있다는 것, 정씨 부인이 밤마다 무언가를 꿰매고 있다는 것, 그런 말을 꺼내면 대감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옥나는 자신이 기생 출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정씨 부인이 명문가의 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과연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요? 정씨 부인을 직접 찾아가는 것은 더욱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부인은 언제나 차갑고 조용했고 그 눈빛 앞에 서면 옥나는 늘 위축되곤 했지요. 게다가 만약 부인이 정말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녀를 찾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칠이 흘렀고 아이의 열은 더 높아졌으며 옥난의 얼굴에는 잠 못 이룬 밤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아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는 듯 보챘고 때로는 잠결에 할머니를 부르곤 했지요.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옥난은 알 수 없었습니다. 대감의 어머니는 멀쩡히 살아계셨고 옥난의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옥난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밤마다 아이 곁을 지켰고 낮에는 창가에 서서 안채를 바라보곤 했지요. 부인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제사를 준비하고 마당을 거닐고 가끔 꽃에 물을 주었지요. 하지만 옥난의 눈에는 그 모든 행동이 이상하게 보였고 부인의 손놀림이, 걸음걸이가, 심지어 숨소리까지도 무언가 의미를 담고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옥난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지요. 아이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손발은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부인을 찾아갈 용기는 나지 않았고 옥난은 하인 하나를 불렀습니다. 복돌아, 내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젊은 하인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옥난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밤에 안채를 살짝 엿보고 와달라고, 정씨 부인이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달라고 말이지요. 복돌이는 망설였지만 옥난이 은자 몇 냥을 쥐어주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복돌이는 안채 담장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채의 창에는 여전히 불빛이 켜져 있었고 그는 숨을 죽이고 담장 너머로 귀를 기울였지요. 바느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끊임없는 소리였고 때때로 실을 끊는 듯한 소리도 들렸습니다. 복돌이는 용기를 내어 창문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였고 창호지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정씨 부인은 등잔 아래에 앉아 무언가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바라보았고 곧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부인이 만들고 있는 것은 작은 인형이었고 그 인형은 아이의 모습을 닮아 있었습니다. 부인의 손은 붉은 실로 인형의 목을 감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복돌이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고 그 바람에 담장에 놓인 화분이 떨어져 소리를 냈습니다. 부인의 손이 멈췄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 쪽을 바라보았지요. 복돌이는 급히 몸을 숨겼고 숨을 죽인 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부인은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고 복돌이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옥난의 처소로 돌아온 복돌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부인께서 밤마다 무언가를 꿰매고 계십니다. 붉은 실로요. 그리고 그것은 아기 도련님을 닮은 인형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옥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고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복돌이는 은자를 받아들고 급히 자리를 떴고 옥난은 홀로 남아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난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심하게 앓았고 옥난은 결심했지요. 내일 밤 직접 안채로 가서 부인을 만나겠다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빌겠다고 말입니다. 이 집을 떠나십시오. 정씨 부인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옥나는 고개를 들어 부인을 바라보았고 부인은 여전히 인형을 손에 쥔 채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께 말씀드리지 마시고 하인들에게도 알리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아이를 데리고 이 집을 나가시면 됩니다. 내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요. 옥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떠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집을, 대감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아이가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옥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부인은 천천히 인형의 목에 감긴 붉은 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겹이 풀렸을 때 옥나는 멀리서 아이의 신음소리가 조금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겹이 풀렸을 때 아이의 숨소리가 조금 더 깊어졌지요. 부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실을 풀어나갔고 세 번째 겹까지 모두 풀어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겹은 남겨두었지요. 이것은 내일 새벽 당신이 대문을 나설 때 풀어드리겠습니다. 부인의 말에 옥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절을 올렸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왔지요. 복도를 지나고 마당을 가로질러 별채로 돌아왔을 때 아이는 조금 더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열은 여전히 있었지만 숨소리는 한결 나아져 있었지요. 옥나는 밤새도록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비단 옷들은 모두 두고 아이의 옷가지와 은자 몇 양,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아끼던 비녀 하나만 챙겼지요. 대감이 선물한 검은고도 화려한 장신구들도 모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옥나는 아이를 내려다보았고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지요. 아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아버지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이 집을 영영 떠나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야 했고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옥나는 대감을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아껴주었던 그 사람을, 아이의 아버지를요. 하지만 편지 한 장 남길 수 없었습니다. 부인과의 약속이었고 그것을 어기면 아이가 다시 위험에 빠질 것이었지요. 옥나는 눈물을 삼켰고 마지막으로 이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옥나는 아이를 업고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별채를 나섰습니다. 마당은 고요했고 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시간이었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랑채를 지나고 안채를 지나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옥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안채의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고 그 안에서 정씨 부인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지요. 부인은 창가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멀리서 마주쳤고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옥나는 등에 업힌 아이가 깊은 숨을 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실이 풀린 것이었지요. 아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고 몸이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옥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했고 부인은 그저 창가에 서서 바라볼 뿐이었지요. 옥나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고 고갯길을 올랐으며 해가 떠오를 때쯤에는 이미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지요. 아이는 그녀의 등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 숨소리는 건강한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송씨 대감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옥난과 아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것이지요. 대감은 급히 하인들을 시켜 사방을 뒤졌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옥난의 방에는 비단옷들과 장신구들이 그대로 있었고 다만 몇 가지 옷가지와 은자만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대감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고, 누가 본 사람이 없느냐고 소리쳤지요. 하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고 다만 새벽에 대문 여는 소리를 들었다는 하인이 하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감은 사람을 보내 옥난을 찾으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누구도 옥난을 본 적이 없다고 했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지요.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대감은 점점 침울해졌고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정씨 부인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제사를 준비하고 마당을 거닐고 저녁이면 바느질을 했지요. 하지만 이제 그녀가 만드는 것은 아이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수놓기였고 꽃과 나비를 수놓고 있었지요. 밤마다 들리던 바느질 소리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 소리에는 어떤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송씨 대감댁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감의 먼 친척이라고 소개된 그 남자의 이름은 이참봉이었고 한양에서 벼슬 하다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지요. 멀리서 오셨으니 며칠 쉬어 가시게. 대감은 반갑게 맞이했고 이참봉은 사랑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빛이 날카로우며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은 집안 곳곳을 살피고 있었고 특히 안채 쪽을 자주 바라보곤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이참봉은 대감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라도 있었소? 대감은 술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옥난이 떠난 일, 아이가 아팠던 일을 이야기했지요. 이참봉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 참 안 된 일이구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더 나은 일이었을지도 모르오. 그날 밤 이참봉은 홀로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밝았고 바람이 불어왔지요. 그는 사랑채 마루에 올라 앉았고 문득 마루 귀퉁이에 놓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붉은 실타래였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누구도 치우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참봉은 그 실타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그는 미간을 찌푸렸지요. 실은 차가웠고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실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실 끝이 안채 방향으로 이어진 것을 발견했지요. 다음 날 아침 이참봉은 대감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개 부인께서는 요즘 어떠하신가? 대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늘 그러하지. 조용하고 말이 없고 집안일을 돌보지. 이참봉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부인께서 밤마다 바느질을 하시지 않소? 대감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오래전부터 그래왔다고 말했지요. 이참봉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양에 있을 때 비슷한 일을 본 적이 있소이다. 이참봉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어느 양반댁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본처가 첩의 아이를 저주했던 일이 있었다고 말했지요. 그때도 붉은 실이 사용되었고 인형이 만들어졌으며 결국 그 아이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대감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옥난의 아이가 아팠던 것도 옥난이 갑자기 떠난 것도 모두.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고 한 번에 들이켰지요. 그럴 리가. 부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오. 하지만 이참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는 법이지요. 특히 한 맺힌 여인의 마음은 더욱 그러하오. 이참봉의 말은 대감의 마음에 깊은 의심을 심었습니다. 대감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안채를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지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씨 부인을 10년 넘게 곁에 두었지만 정작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한 번도 제대로 알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며칠 후 이참봉이 떠나던 날 그는 대감에게 마지막 충고를 남겼습니다. 부인을 잘 살피시오. 그리고 혹시 또 이상한 일이 생기거든 주저하지 말고 조치를 취하시오.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고 이참봉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은 대감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고 그 후로 대감은 부인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지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못했고 부인과 눈을 마주치기를 피했으며 밤이면 안채에서 들려오는 바느질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시선이, 태도가, 목소리가 달라진 것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부인은 여전히 조용했고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돌보았으며 밤이면 바느질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녀의 손놀림은 예전보다 조금 느려졌고 때때로 바늘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곤 했지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송씨 대감댁은 겉보기에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옥난이 떠난 지 석 달이 지났고 대감은 다시 평소의 생활로 돌아갔으며 집안은 질서를 되찾았지요. 대감은 더 이상 옥난을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사람을 보내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자 포기한 것이었지요. 대신 그는 집안일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정씨 부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부인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대감의 노력에 조금씩 응답하는 듯 보였습니다. 가끔 미소를 짓기도 했고 대감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기도 했지요. 하인들은 이 변화를 보며 안도했고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부인은 여전히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이었고 끊임없었으며 때때로 대감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지 못하곤 했지요. 어느 날 마을에 행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먼 곳에서 온 사람이었고 온갖 물건을 팔고 다니는 장사꾼이었지요. 하인들이 그에게서 실과 바늘을 사려고 했을 때 행상은 특별한 물건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실이요. 붉은색이지만 피로 물든 것이 아니라 꼭두선이 뿌리로 염색한 것이지. 이 실로 옷을 꿰매면 잡귀가 들지 않는다고 하오. 하인들은 신기해하며 그 실을 구경했습니다. 행상은 계속 말했지요. 특히 아이 옷을 꿰맬 때 쓰면 좋다고 하오. 병마가 물러가고 애군이 사라진다고 하지. 그 말을 들은 한 하인이 안채로 달려가 부인에게 알렸습니다. 부인은 직접 나와 그 실을 보았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지요. 필요 없습니다. 하인들은 의아해했지만 부인의 말에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행상은 아쉬운 듯 실을 다시 보따리에 넣었고 다른 물건들을 팔고 떠났지요. 그날 밤 대감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붉은 실을 사지 않은 이유가 있소? 부인은 찻잔을 들며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붉은 실은 연을 이어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떤 연도 맺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대감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씁쓸한 기분이 들었고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부인은 차를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평소처럼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도 바느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은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옥난을 떠올렸고 옥난이 안고 떠났던 아이를 생각했지요.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세모가 가까워지면서 집안은 바빠졌습니다. 제사 준비가 있었고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가 있었지요. 정씨 부인은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준비했고 하인들을 지휘했으며 제사상은 흠 잡을 데 없이 차려졌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날 대감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집안 분위기가 좋아진 것을 보고 기뻐했고 부인의 수고를 치하했지요. 부인은 공손하게 인사를 받았고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제사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부인은 홀로 제사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불이 깜빡이고 그림자가 흔들렸지요. 부인은 조상의 위패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고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무도 들을 수 없었지만 그것은 기도 같기도 했고 맹세 같기도 했으며 고백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대감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옥난이 나타났고 아이를 안고 있었지요.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 있었고 옥난은 대감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펐고 그녀는 곧 사라져 버렸지요. 대감은 꿈에서 깨어났고 식은땀을 흘리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월 초하루 송씨 대감댁에는 친척들이 모여들었고 떡국을 나누며 덕담을 주고받았지요. 집안은 활기가 넘쳤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친척 중 한 사람이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후사를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하시오? 부인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신다면 양자를 드리는 것도. 대감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집안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친척들은 기뻐하며 좋은 아이를 알아보겠다고 했고, 대감은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대화를 안채에서 정씨 부인이 듣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창가에 서서 사랑채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닷새 후 대감의 친척이 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먼 친척의 자식이라고 했지요. 부모가 일찍 죽어갈 곳이 없다고 했고 대감의 양자로 삼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대감은 아이를 보고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아이는 영특해 보였고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지요. 대감은 그 자리에서 양자로 삼기로 했고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송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공손하게 인사를 받았고 아이에게 떡을 주었으며 방을 마련해 주었지요. 하지만 부인의 눈빛은 차가웠고 아이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처음 며칠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낯선 집이었고 낯선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대감이 잘 대해 주었고 하인들도 친절했으며 아이는 점점 집에 적응해 갔습니다. 다만 정씨 부인만은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졌고 아이는 부인을 보면 왠지 모르게 긴장하곤 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밤 송규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는데 방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바느질하는 소리였습니다. 규칙적이고 끊임없는 그 소리는 한밤중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호기심이 생겨 살짝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안채의 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그 빛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고 그것은 정씨 부인의 그림자였습니다. 아이는 문을 닫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그 바느질 소리가 계속 들려왔지요. 아이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는 여전히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께서 밤마다 바느질을 하시나요? 하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오래전부터 그래 오셨단다. 무엇을 만드시는 건가요? 하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른단다. 부인께서 보여주신 적이 없으시거든. 그날 밤부터 송규는 밤마다 그 소리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들리는 바느질 소리,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 여전히 계속되는 그 소리가 아이의 귓가에 맴돌았지요. 아이는 점점 잠을 설치게 되었고 낮에도 피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은 아이가 편찮은 것을 알아차렸고 의원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특별한 병을 찾지 못했고 다만 잘 먹고 푹 쉬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지요. 아이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밤이면 여전히 그 소리가 들렸고 점점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송규는 용기를 내어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아이는 맨발로 마루를 건너고 안채 담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아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정씨 부인이 등잔 아래 앉아 무언가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인형이었고 인형의 얼굴은 송규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부인의 손은 붉은 실을 들고 있었고 그 실로 인형의 몸을 감고 있었지요. 아이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바람에 발밑에 돌에 걸려 넘어졌고 작은 소리가 났지요. 부인의 손이 멈췄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급히 일어나 도망쳤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꽉 닫았습니다. 그날 밤 송규는
한숨도 자지 못했고 떨리는 몸으로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규는 열이 났습니다.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온몸을 떨었지요. 대감은 급히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은 또다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옥란의 아이가 알았던 것과 똑같은 증상이었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신음했습니다. 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고 부인, 인형, 붉은 실이라고 중얼거렸지요. 하인들은 아이의 말을 듣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아무도 감히 그 의미를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대감은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이마를 닦아주며 괜찮아질 거라고 달랬지요.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아이는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숨소리마저 가늘어졌습니다. 정씨 부인은 아이를 문병했습니다. 방에 들어와 아이를 내려다보았고 차가운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짚었지요. 아이는 부인의 손길에 몸을 떨었고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고 대감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대감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이 참봉이 했던 말이 떠올랐고 붉은 실타래가 떠올랐으며 옥란의 아이가 알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규가 똑같이 앓고 있다는 사실이 우연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감은 안채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었고 달빛만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요. 부인의 방문 앞에 섰을 때 어김없이 바느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끊임없는 그 소리를 들으며 대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부인, 대감이 문 밖에서 불렀습니다. 바느질 소리가 멈췄고 잠시 정적이 흘렀지요. 그리고 부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대감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부인은 등잔 아래 앉아 있었고 손에는 바늘과 실이 들려 있었지요. 하지만 인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딘가에 숨긴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 밤에 오셨습니까? 부인이 물었습니다. 대감은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부인은 지금 무엇을 만들고 계시오? 부인은 잠시 대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지요. 술을 놓고 있습니다. 늘 해오던 일입니다. 술을 놓는다고요? 밤마다 새벽까지. 대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부인은 여전히 차분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 일과입니다. 대감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장롱이 있었고 괴짝이 있었으며 이불이 개켜져 있었지요. 하지만 인형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다가가 장롱을 열었고 부인은 그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장롱 안에는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대감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보았고 바닥까지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요. 괴짝도 열어보았지만 그 안에는 이불과 베개심만 있었습니다. 대감은 숨이 가빠졌습니다. 분명 무언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것이지요. 부인은 조용히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습니다.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까? 부인이 물었습니다. 대감은 부인을 돌아보았고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지요. 부인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니오? 옥란의 아이도, 지금 송규도.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밤마다 바느질을 할 뿐입니다. 대감은 한참을 부인을 바라보다가 결국 방을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부인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대감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그는 비틀거리며 사랑채로 돌아갔고 술을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취할 때까지 마셨습니다. 하인들은 대감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감께서 왜 저러시는지
궁금해했지요. 하지만 아무도 감히 물어볼 수 없었고 다만 멀찍이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송규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숨소리가 끊어질 듯 가늘어졌고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손발은 차갑게 식어갔지요. 하인들은 급히 대감을 불렀고 대감은 취한 몸으로 비틀거리며 아이 곁으로 갔습니다. 송규야, 송규야. 대감은 아이의 손을 잡고 불렀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늘게 숨을 쉴 뿐이었지요. 대감은 눈물을 흘렸고 하늘을 원망했으며 자신의 무력함을 저주했습니다. 안채에서는 여전히 바느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마치 시간을 재는 듯한 그 소리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대감은 그 소리를 들으며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새벽녘 송규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이는 고요히 눈을 감았고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지요. 대감은 아이의 시신을 안고 통곡했고 하인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겨우 한 달을 이 집에서 보낸 아이였지만 모두가 아이를 좋아했고 아이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정씨 부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아이의 시신을 내려다보았고 고개를 숙여 묵념했지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부인을 올려다보았고 그 차가운 얼굴을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부인 때문이요. 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은 대감을 내려다보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요. 대감은 소리쳤습니다. 부인이 죽인 것이요. 옥난의 아이도 이 아이도. 하인들이 놀라 대감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듣지 않았고 계속 소리쳤지요. 부인은 여전히 조용했고 다만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 말에 대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인형도 찾지 못했고 부인이 저주를 했다는 증거도 없었지요. 다만 의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아이의 관을 묘지에 묻었고 대감은 하루 종일 묘 앞에 앉아 있었지요.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지만 대감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데리러 왔지만 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를 혼자 두시오. 하인들은 물러갔고 대감은 홀로 남았습니다. 밤바람이 불었고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지요. 대감은 무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무능함을 탓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돌렸고 정씨 부인이 서 있는 것을 보았지요. 부인은 등잔을 들고 있었고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대감이 물었습니다. 부인은 대답하지 않고 무덤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부인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시집 왔을 때의 일을, 아이를 낳지 못한 세월의 일을, 옥난이 왔을 때의 일을요. 부인은 모든 것을 참았다고, 분노도 질투도 사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난이 아이를 낳았을 때 무언가 부인의 마음속에서 끊어졌다고 했지요. 저는 밤마다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인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손놀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숨을 죽이고 들었지요. 하지만 인형을 만들수록 제 마음이 그 안에 담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맺힌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저주하는 마음이 모두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은 손을 펼쳤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손바닥이 보였고 바늘에 찔린 자국들이 셀 수 없이 많았지요. 그리고 옥난의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형의 목에 실을 감을 때마다 아이가 더 아파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땐 저는 무서웠습니다. 제 손이, 제 마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감은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은 계속 말했지요. 옥난이 찾아왔을 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저는 실을 풀어주었습니다. 아이를 살려주는 대신
옥난을 떠나보냈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송규가 왔을 때 제 마음속의 어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다시 아이가 오다니, 또다시 제 자리를 차지하려 하다니. 저는 다시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대감은 숨이 막혔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 눈물은 달빛에 반짝였지요. 저는 죽였습니다. 송규를 제 손으로. 부인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인형이었고 붉은 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요. 부인은 그것을 대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당신이 찾던 것입니다.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받았습니다. 인형은 송규를 닮아 있었고 목과 가슴, 배에 붉은 실이 촘촘히 감겨 있었지요. 대감은 그것을 보며 온몸이 떨렸고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것이오? 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 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대감은 인형을 바라보다가 그것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인형은 구르다가 무덤 앞에 멈췄고 붉은 실이 풀려 나왔지요. 대감은 부인을 바라보았고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용서할 수 없소. 대감의 말에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둘은 오랫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달빛만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지요. 대감은 부인을 안채에 가두었습니다. 문을 밖에서 잠그고 하인들에게 감시하라 명했지요. 부인은 순순히 방에 들어갔고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고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관가에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부인이 저주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발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집안일로 처리해야 할지 망설였지요. 하지만 증거가 되는 것은 인형뿐이었고 그것만으로 관가가 믿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인은 방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느질도 하지 않았고 책을 읽지도 않았으며 그저 창가에 앉아 하루를 보냈지요. 밥을 가져다 주어도 거의 먹지 않았고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대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술만 마셨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으며 사랑채에 틀어박혀 지냈지요. 하인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대감을 바라보았지만 감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부인은 홀로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도 켜지 않았고 달빛만이 방을 비추고 있었지요. 부인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늘에 찔린 자국들이 가득한 손, 인형을 만들었던 손, 저주를 실었던 손이었습니다. 부인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졌는지를요. 처음 시집왔을 때는 그저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었으며 언젠가는 아이를 낳아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가고 달이 가고 계절이 바뀌어도 아이는 오지 않았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속삭임이 들렸으며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부인은 그 모든 것을 참았고 웃었으며 괜찮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질투가, 원망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옥난이 왔을 때 그 모든 것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부인은 일어나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고 상자를 열었지요. 안에는 붉은 실타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부인이 그동안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부인은 실타래들을 하나하나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각각의 실마다 이야기가 있었고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분노의 실, 질투의 실, 원망의 실, 증오의 실. 부인은 그 실들을 손에 쥐고 있다가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실타래들을 하나씩 바람에 던졌고 실들은 바람에 날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지요. 마지막 실타래까지 모두 던지고 나자
부인은 텅 빈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자 바닥에는 글자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부인은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지요. 이제 끝이구나. 같은 시각 대감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술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마시지 않았지요. 그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부인을 미워했습니다. 송규를 죽인 것을, 옥난의 아이를 해친 것을 용서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부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부인의 고통을 외면했고 옥난을 들였으며 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한숨을 내쉬었지요. 모든 것이 꼬여버렸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부인을 버려야 할까? 아니면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그저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가야 할까?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의 급한 발소리였고 곧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요.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대감은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하인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지요. 부인마님께서. 대감은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부인의 방문이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지요. 창문도 열려 있었고 바람이 휘장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방 안을 둘러보았고 부인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 없느냐?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저었고 아무도 부인을 보지 못했다고 했지요. 대감은 급히 마당으로 나갔고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은 고요했고 아무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하인이 외쳤습니다. 저기 뒷산 쪽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대감은 그쪽을 바라보았고 희미한 그림자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지요. 흰 옷을 입은 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대감은 등잔을 들고 뒤를 쫓았고 하인들도 따라왔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달빛만을 오는 길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대감은 여러 번 넘어질 뻔했지요. 하지만 멈추지 않고 올라갔고 부인의 뒷모습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부인은 송규의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부인은 무덤 앞에 도착해 있었지요. 부인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부인은 여전히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부인은 계속 절을 올렸고 이마가 땅에 닿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지요. 부인, 대감이 불렀지만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절을 올렸고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가까이 다가가 부인의 말을 들었지요.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 죄 많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부인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대감은 부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오. 돌아갑시다. 하지만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속죄해야 합니다. 부인은 품에서 칼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지만 날은 예리했지요. 대감은 깜짝 놀라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부인은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고 두려움은 없었지요. 제가 저지른 죄는 목숨으로 갚아야 합니다. 송규를 죽인 죄, 옥난의 아이를 해친 죄, 당신을 배신한 죄 모두 갚아야 합니다. 대감은 칼을 빼앗으려 했지만 부인은 놓지 않았습니다. 둘은 잠시 힘겨루기를 했고 하인들이 달려와 부인을 붙잡았지요. 부인은 소리쳤습니다. 놓으시오. 제발 놓으시오. 저를 죽게 해주시오. 하지만 하인들은 부인을 단단히 붙잡았고 대감은 칼을 빼앗았습니다. 부인은 힘이 빠져 주저앉았고 눈물을 흘리며 무덤을 바라보았지요. 송규야,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부인의 울음소리가 밤산에 퍼져나갔습니다. 대감은 칼을 손에 쥔 채 서 있었고 하인들은
부인을 붙잡고 있었으며 무덤은 고요히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부인이 진정되자 대감은 부인을 일으켰습니다. 하인들의 도움을 받아 부인을 집으로 데려왔고 다시 방에 들어가게 했지요. 이번에는 더 단단히 감시하라고 명했습니다. 부인은 순순히 방에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닫고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지요. 대감은 문 밖에 서서 한참을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대감은 결심했습니다. 부인을 관가에 넘기지 않기로. 하지만 이대로 함께 살 수도 없다고 생각했지요. 내일 아침 부인에게 마지막 선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집을 떠나 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평생 이 방에 갇혀 지내든지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말입니다. 안채에서는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바느질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집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인이 부인에게 아침밥을 가져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고 하인은 이상하게 여겨 문을 열었지요. 방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부인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인은 가까이 다가갔고 부인의 어깨를 흔들었지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인이 이미 숨을 거두었다는 것을요. 부인은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그 편지에는 몇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하인은 급히 대감을 불렀고 대감이 달려왔을 때 이미 부인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대감은 부인의 손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쳤고 부인의 마지막 말을 읽었지요. 제 죄를 용서하십시오. 살아서는 갚을 수 없기에 이 목숨으로 갚겠습니다. 송규에게, 옥난의 아이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부디 옥난을 찾아 용서를 구하십시오. 부디 의원이 왔고 부인의 사인을 조사했습니다. 독을 먹은 것이었지요. 어디서 구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치명적인 독이었고 고통 없이 잠든 듯 죽었다고 했습니다. 대감은 부인의 시신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였고 이제는 영영 떠난 사람이었지요. 대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만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송규의 무덤 옆에 부인의 무덤을 만들었고 나란히 묻었지요. 대감은 두 무덤 앞에서 절을 올렸고 향을 피웠으며 술을 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송씨 대감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부인이 갑자기 죽었는지 궁금해했지요. 하지만 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하인들도 입을 다물었으며 진실은 무덤 속에 묻혔습니다. 한 달 후 대감은 집을 나섰습니다. 옥난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부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옥난에게 사과하기 위해, 그리고 아이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감은 여러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옥난의 흔적을 찾아 물어보았고 기생 출신 여인을 본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했지요. 하지만 아무도 옥난을 본 적이 없다고 했고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석 달을 헤맸지만 옥난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감은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고 빈 집을 마주했지요. 안채는 텅 비어 있었고 사랑채는 적막했으며 마당에는 낙엽만 쌓여 있었습니다. 대감은 부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열었고 궤짝을 열었으며 부인이 남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바느질 도구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하나의 인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인 자신을 닮은 인형이었습니다. 붉은 실이 심장 부분을 꿰뚫고 있었고 그 실은 단단히 묶여 있었지요. 대감은 그 인형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부인이 마지막으로 저주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대감은 인형을 불에 태웠습니다. 인형은 타오르며 재가 되었고 붉은 실은 연기가 되어 사라졌지요. 대감은 그 연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대감은 안채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지요. 부인의 방은 그대로 두었고 바느질 도구들도 옷가지들도 모든 것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대감은 다시는 장가를 들지 않았습니다. 양자도 들이지 않았고 그저 홀로 살아갔지요. 가끔 무덤을 찾아가 부인과 송규에게 절을 올렸고 술을 부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혼자 말하고 혼자 듣고 혼자 눈물 흘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감은 늙어갔고 집도 늙어갔으며 하인들도 하나둘 떠나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송씨 대감댁을 불길한 집이라고 했고 밤에는 가까이 가지 않았으며 아이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송씨 대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사랑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고 하인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대감의 손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그것은 부인이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대감은 부인과 송규 옆에 묻혔습니다. 세 개의 무덤이 나란히 서 있었고 아무도 찾지 않는 묘지에서 세월을 견디고 있었지요. 대감의 친척들이 집을 정리하러 왔고 귀중품을 챙겨갔으며 집은 비어버렸습니다. 안채의 문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방 안은 수십 년 전 그대로였고 먼지만 쌓여 있었지요. 바느질 도구들이 그대로 있었고 옷가지들이 장롱에 걸려 있었으며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듯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열어보았고 안에는 붉은 실 한 타래가 들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 실은 이상하게도 색이 발에 있지 않았고 마치 어제 염색한 것처럼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사려 하지 않았고 점점 폐가가 되어갔지요. 지붕이 무너지고 벽이 갈라지고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안채만은 천천히 무너졌고 부인의 방은 가장 마지막까지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마을도 변했고 사람들도 바뀌었으며 송씨 대감댁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었지요. 하지만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들려주고 손주가 또 그 자식에게 들려주며 이야기는 전해졌습니다. 붉은 실의 저주, 한 맺힌 여인의 이야기, 인형과 바느질 소리.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며 한숨을 쉬었고 고개를 저었으며 경계했습니다. 원망은 사람을 망치고 질투는 영혼을 썩히며 하는 대를 이어 저주가 된다고요. 어느 가을날 한 여인이 폐가가 된 송씨 대감댁을 찾아왔습니다. 나이 든 여인이었고 손을 잡은 젊은 남자와 함께였지요. 여인은 무너진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고 한참을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께서 살았던 곳입니까? 젊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그렇단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여인은 옥난이었습니다. 늙었지만 여전히 고운 얼굴이었고 옆에 남자는 그녀의 아들이었지요. 한때 열병을 앓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건강한 젊은이로 자라 있었습니다. 옥난은 안채로 향했습니다. 무너진 문을 밀고 들어갔고 정씨 부인의 방으로 갔지요. 방은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옥난은 방 안을 들여다보았고 먼지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옥난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붉은 실 한 가닥이었고 끊어진 채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요. 옥난은 그 실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용서합니다. 부인마님. 이제는 모두 용서합니다. 옥난은 실을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실은 바람에 실려 날아갔고 하늘 높이 올라가 사라졌지요. 옥난은 아들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폐가를 비추었고 무덤들도 붉게 물들었지요.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날렸으며 어디선가 바느질하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람 소리였을 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폐가는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이야기들만이 남아 바람에 실려 떠돌았습니다. 붉은 실의 이야기가, 한 맺힌 여인의 이야기가, 용서와 저주의 이야기가 그렇게 세월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